이제 됐어요. 얇은 비단 스타킹을 신고 검은 벨벳 외투를 입은 여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1917년 10월 15일 새벽, 파리 외곽 뱅센 처형장. 총살 집행대 12명이 총을 겨누었다. 그녀는 눈가리개를 거부했다.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여명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일까? 총성이 울렸다. 그녀의 몸이 무릎부터 꺾이며 뒤로 쓰러졌다. 목격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고 전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사형 집행인들에게 키스를 날렸다고도 했다. 향년 41세. 파리를 뒤흔든 이국적 무희, 유럽 사교계의 여왕, 세기의 판무 파탈.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희대의 여자 스파이로 기록했고 프랑스 군사법정은 그녀가 독일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겨 연합군 병사 5만 명을 죽게 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이었을까? 수십 년이 흐른 뒤 영국 정보부미 오는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했다. 마타하리가 실제로 독일에 유의미한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어쩌면 그녀는 전쟁의 광기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녀, 마타하리에 관한 것이다. 본명 마르가레타 게르트루이다 젤러. 네덜란드 시골 소녀에서 파리의 스타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자 스파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총살대에선 비극적 여인의 진짜 이야기.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고통과 절망, 그리고 사랑.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기 1876년 네덜란드 북부의 작은 도시 레이유아르던. 8월 7일 그녀가 태어났다. 아버지 아담 젤러는 그날따라 유난히 기뻐했다. 모자 공장을 운영하며 석유 사업에도 손을 뻗어 상당한 재산을 모은 그는 어린 딸을 금지옥엽처럼 키웠다. 우리 마르가레타는 특별해. 아버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검은 머리카락, 올리브빛 피부, 커다란 갈색 눈, 북유럽 금발의 아이들 틈에서 그녀는 마치 난초처럼 눈에 띄었다. 한 학교 친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민들레밭의 난초 같았어요. 어디서든 그녀가 서 있으면 눈이 갔죠. 어린 마르가레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고급 학교에 다녔고 예쁜 옷을 입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웠고 언어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서 훗날 그녀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889년 마르가레타가 13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넓은 집을 떠나야 했고 고급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부모는 이혼했다. 그리고 2년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15살 소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한때 공주처럼 자랐던 아이가 이제는 짐덩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재혼했지만 딸을 찾지 않았다. 마르가레타는 대부의 집에 맡겨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새로운 비극이었다. 학교장이 아름다운 소녀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대부는 서둘러 그녀를 학교에서 빼냈다. 갈 곳 없는 소녀. 의지할 사람 없는 고아와 다름없는 처지. 마르가레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졌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돈, 권력, 지위. 그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필요했다. 1895년 3월, 19살이 된 마르가레타는 신문의 결혼 광고란을 뒤적거렸는데 그때 그녀의 눈에 한 광고가 들어왔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귀국 중인 장교, 결혼 상대를 구함 광고를 낸 사람은 루돌프 맥클라우드 대위, 38세의 네덜란드 식민지군 장교였다.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당당한 군인 경력에 훈장까지 달고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다. 마르가레타는 자신의 사진을 동봉해 편지를 보냈는데 검은 머리와 이국적인 외모를 강조한 사진이었다. 루돌프는 사진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고 두 사람은 만났고 일주일 만에 약혼했으며 5개월 뒤인 7월 11일
결혼식을 올렸다. 19살 신부와 38살 신랑.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났지만 마르가레타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그녀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안정이었다. 더 이상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신혼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1897년 5월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 말랑으로 이주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머나먼 열대의 땅 마르가레타는가 태어난 아들 노르만 존을 안고 배에 올랐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자바는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었고 뜨거운 태양, 울창한 야자수,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지 여인들은 화려한 색의 사롱을 입고 느릿느릿 춤을 추었으며 힌두 사원에서는 기이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다. 그러나 행복은 또다시 짧았다. 루돌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으며 취하면 아내를 때렸다. 식민지의 관습에 따라 현지 첩을 두었고 기생충처럼 다른 여자들을 전전했으며 승진에서 누락되면 아내 탓을 했고 마르가레타가 다른 장교들의 눈길을 끈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마르가레타는 도망쳤고 다른 네덜란드 장교의 집에 잠시 몸을 의탁했다. 그리고 1899년 6월 27일 밤 최악의 비극이 닥쳤다. 자정 무렵 아이들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마르가레타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2살 된 아들 노르만과 1살 된 딸 론이 구토하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독살이었다.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독을 먹인 것이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어린 노르만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딸 론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아들은 부모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1903년 마르가레타는 파리에 도착했다. 무일푼이었으며 호주머니에는 당장 며칠 버틸 돈밖에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녀는 화가들에게 모델 일을 했고 서커스단에 들어가 말을 타는 기수로 일했다. 레이디 맥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공연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 그러나 파리는 기회의 도시였다. 특히 그때 파리에서는 동양 결풍이 불고 있었다. 만국박람회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국적 문화가 소개되었고 파리지앵들은 신비로운 동양에 열광했다. 무용계에서도 이시도라 던컨 같은 혁신적 무용수들이 이집트와 인도에서 영감을 받은 춤을 선보이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르가레타는 자바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가 배운 춤, 보았던 사원의 의식, 느꼈던 신비로움. 그것을 무대에 올리면 어떨까? 1905년 2월, 그녀는 파리의 한 살롱에서 첫 무대에 섰다. 신분을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마르가레타 젤러도 맥클라우드 부인도 아니었다. 저는 마타하리입니다. 새벽의 눈동자라는 뜻이지요. 자바의 신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사원 무용수로 자랐습니다. 이것은 시바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춤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누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겠는가?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땅이었다. 그녀의 이국적 외모는 그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했다. 그녀의 춤은 충격이었다. 무대 위의 발라 사진들이 부적절한 어머니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마타하리는 딸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은 계속되었다. 파리 최고의 호텔에 묵고 값비싼 모피와 보석을 걸쳤으며 유럽 각지의 부유한 남성들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버는 만큼 썼다. 아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썼다. 그녀는 언제나 빚에 쪼들렸다. 1910년대에 접어들자 그녀의 인기는 시들기 시작했다. 수많은 모방자들이 등장했고 이국적 댄서는 더 이상 희귀하지 않았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춤이 예술적 가치가 없는 싸구려, 전시라고 혹평하기 시작했다. 1912년 이후 무대 출연 기회는 급격히 줄었다. 마지막 공연은 1915년 3월 13일, 39살의 마타하리는 더 이상 무대의 스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무기가 있었다. 매력. 그녀는 이제 전업 코르티잔, 고급 매춘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부유한 남성들에게 동반자가 되어주고 대가를 받았다. 그때 세상이 뒤집어졌다.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전쟁은 유럽을 화염 속으로 몰아넣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오스트리아.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떠났고 참호 속에서 죽어갔다. 그러나 마타하리에게 전쟁은 처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중립국이었고 그녀는 네덜란드 국민이었다. 전쟁 중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었다. 파리와 베를린, 암스테르담과 마드리드를 오가며 여전히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했다. 문제는 그녀의 고객 중에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프랑스 육군 항공대의 에이스 조종사 샤를 넹제세와 연문을 뿌렸다. 동시에 독일의 고위급 인사들과도 접촉했다. 전시에 적국을 오가는 아름다운 여인. 정보기관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15년 말 헤이그에 머물던 마타하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다. 암스테르담 주재 독일 명예영사 카를 크레머.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다음에 프랑스에 가시면 어떤 정보든 얻어와 주세요. 2만 프랑을 드리겠습니다. 마타하리는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돈은 전쟁 초기에 독일이 압수한 그녀의 모피와 보석에 대한 보상이었다.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접촉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1915년 12월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가는 배가 영국 폴크스톤 항에 기항했다. 영국 정보기관 미오가 마타하리를 신문했다. 그녀의 짐을 뒤졌지만 혐의가 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담당 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고 아마 독일어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담한 유형의 미녀. 내용은 이랬다. H21요원이 정보를 전달했다. H21, 독일 정보부가 마타하리에게 붙인 암호명이었다. 이 무전을 해독한 프랑스 측은 마타하리가 여전히 독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함정이었다. 독일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요원을 프랑스 손에 넘긴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가 이중첩자라고 프랑스가 믿도록 역정보를 흘린 것이다. 1917년 2월 13일 아침, 파리 샹젤리제의 호텔. 마타하리가 아침 식사를 하려던 순간 프랑스 경찰이 들이닥쳤다. 마타하리 부인, 반역죄로 체포합니다. 생라자르 여자 교도소. 차갑고 어두운 독방에서 마타하리는 5개월을 보냈다. 신문은 가혹했다. 검찰관 피에르 부샤르동은 그녀를 압박했다. 당신은 H21이다. 독일 스파이다. 자베카라 에 마타하리는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 재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프랑스를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니벨 공세가 참담하게 실패하면서 수만 명의 병사가 죽었다. 군대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었다. 정부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패배의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가. 미모의 외국인 여자 스파이, 이보다 완벽한 표적이 어디 있겠는가. 재판은 1917년 7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비공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사법정이었다. 마타하리의 변호사 에두아르 클리네는 70대 노인으로 열정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검찰 측 증인들을 반대 신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검찰은 그녀가 독일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겨 연합군 병사 5만 명을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증거? 없었다. 단지 그녀가 독일 외교관들을 만났다는 것, H21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다는 독일 무전, 그리고 그녀의 문란한 생활 방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검찰관 부샤르동은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는 양심의 가책 없이 남자들을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태생부터 스파이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여자라는 것, 성적으로 자유로웠다는 것, 외국인이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죄였다. 마타하리는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나는 매춘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역자는 결코 아닙니다. 판결은 사형이었다. 사면 청원이 올라갔지만 대통령은 거부했다. 1917년 10월 15일 새벽 5시. 마타하리는 독방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었다. 검은 비단 스타킹, 검은 벨벳 외투, 모피 장식이 달린 모자. 손에는 검은 가죽 장갑을 꼈다. 아침 6시, 그녀는 뱅센 처형장으로 이송되었다. 마지막 면회를 온 것은 변호사 클리네뿐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마슬로프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처형장에는 12명의 사형 집행대가 소총을 들고 서 있었다. 마타하리는 담담하게 그들 앞에 섰다. 기둥에 묶이기를 거부했다. 사제가 물었다. 눈가리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사형 집행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떤 목격자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사형 집행인들에게 키스를 날렸다고 전했다. 발사, 총성이 울렸다. 마타하리의 몸이 무릎부터 꺾이며 쓰러졌다. 집행장교가 다가가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했다. 그렇게 마타하리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 그녀의 시신을 찾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해는 파리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되었다. 그녀의 머리는 방부 처리되어 해부학 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녀의 딸 론도 2년 뒤인 1919년 21살에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아마도 어린 시절 앓은 매독의 합병증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마타하리는 정말 스파이였을까? 수십 년간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 스파이로 기억되었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그녀를 미모를 무기로 남자들을 농락한 치명적인 판무 파탈로 그렸다. 1931년 그레타 가르보 주연의 영화가 그 이미지를 굳혔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1999년 영국 정보부 미오가 기밀 해제된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오는 마타하리가 독일에 유의미한 군사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프랑스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없었다. 2017년 마타하리 처형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정부도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문서들을 검토한 뒤 그녀가 희생양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총살대 앞에 선 그녀가 정말 미소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매춘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역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마르가레타 게르트루이다 젤러, 마타하리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다.